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래 신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기업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했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 간략하게 들려주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이 돈이 스타트업이라든가 혁신 생태계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2년 반 동안 신성장 스타트업에 4.3조, 그러니까 4조 3천억 원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가장 많이 한 분야가 어딜까요? 가장 많이 한 분야? 네. 요새 뜨고 있는 2차 전지 이쪽입니까? 2차 전진 두 번째였고요. 네. 이제 우리 앵커님도 저도 몸담고 있는 이제 콘텐츠 엔터 분야였는데요. 어.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를 그대로 읊기보다는 어떠한 영향들 속에서 이런 순위들이 결정됐는지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네네. 그래도 이 숫자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16조 원 정도 간접 투자는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80% 정도 이루어져가지고 네. 전체 대기업들의 투자의 80%가 간접 투자로 이루어졌고 아까 짚어드린 4.3조는 네네. 직접적인 지분 투자였고요. 다 하면 네. 얼마죠? 다 합치면 다 합치면 한 2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2년 반 동안. 네네. 예, 2019년 동안 뭐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였는데 2021년 이후로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네네. 앞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가 1위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이게 1조 1천억 원 정도 이상입니다. 네. 여기 투자되는 것들이 한 99개 기업이 되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뭘 것 같으십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어딜까? 뷰티 쪽인가요? 아니, 바이오? 우주. 아, 우주입니까? 우주 경제, 아. 우주 경제 요새 뭐 현 정부에서 많이 밀고 네. 있고. 작년에도 다누리 호도 그렇습니다. 쏘아 올리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우주 경제 참 우주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빠져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네. 우주 경제에 이렇게 많은 투자가 우주 항공 운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점에서 좀 고무적이고 네네. 제약 바이오도 한 173개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 한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AI는 생각보다 순위가 좀 낮은 순위예요. 몇 위에 있습니까? 한 7위 정도, 7, 8위 정도 되는데 10위 안에는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위 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엔터랑 콘텐츠 쪽 투자가 많이 됐는데 네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63개 기업에 한 6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콘텐츠나 엔터테인 쪽으로 많이 흘렀던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우리 엔터테인먼트 BTS를 만든 하이브가요. 네네. 한 8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출자했잖아요. 아. 이게 좀 많이 네. 잡혔습니다. 어쩐지 네이버는 예. 대기업인데 하이브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가 8개 기업에 한 4천억 원 투자했으니까 뭐 네이버랑 하이브 이렇게 합쳐가지고 콘텐츠 엔터 쪽에 돈이 좀 많이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처음에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대기업들이 골고루 콘텐츠 엔터에 투자를 했는가 싶었더니 그건 네네. 아니고 미디어 콘텐츠 업계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회사가 네.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같이 집계 됐습니다. 네이버가 제일 많이 투자한 데 맞습니까? 네이버가 타 기업 지분 출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고요. 63개 기업 6천억 원입니다. 네네네. 네. 어쩐지 네이버가 또 이제 인공지능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 아닙니까? 네, 확실히 이번 스타트업 투자만 봐도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해외 공장들이 네. 사이버 공격 피해를 받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네. 기아가 조지아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조지아 공장에 현재 협력사가 있습니다. 네. 이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야지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협력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네네.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는데 지난 6일에요. 현재 지난 7일부터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고 밝혔고요. 네네. 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중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어디 하나 저기? 솔루션. 네네. 예, 그 중에서 하나 큐셀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셀 모듈을 생산하는 네. 이 현재 중국 공장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또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면 그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인질로 잡고서 예, 돈을 맞습니다. 요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네. 랜섬웨어 공격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다만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네.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에도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랜섬웨어 공격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보통 이런 공격들의 주체가
북한의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러시아라던가 이렇게 밝혀졌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좀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겼다를 떠나가지고 좀 안보적 관점에서도 좀 시청자분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어디서 공격을 했는지도 찾아내야 하겠고 또 이제 큰 피해 없이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금융권 소식인데 이 내용도 직접 전해주시죠. 네, 이거 연이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지난 몇 년간 좀 금융권에서 횡령사고라든가 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그럼 이 횡령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회수는 얼마나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5대 시중은행 하면은 뭐 하나, KB, 신한, 우리, 뭐 농협금융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들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전사고액이 992억 원 가량 발생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건 규모가 좀 컸죠. 횡령 규모가 6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많이 컸고, 그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했던 150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의 이 사고들이 좀 커가지고 규모가 크게 집계가 됐는데요. 둘이 거의 대부분 지분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횡령 사고 같은 게 금전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횡령 사고를 나면은 이게 은행에서도 인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수년간 숨겨져 있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뉴스를 보면요. 그렇죠. 직원들이 횡령을 하면 이후에 터졌죠. 그렇죠. 수년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규모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속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 수년간 돈을 다 어디 썼을 거 아닙니까? 어디 빼돌렸던가.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한 액수가 보면은 110억 정도도 안 됩니다. 아까 1,000원 가까이 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중에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고객 자금을 횡령한다거나 회사 돈을 횡령한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이게 회수가 안 되면은 고객 자금이랑 회사 돈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우려가 좀 되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거는 이 992억 원이라는 숫자가요. 지금 밝혀진 사고의 규모잖아요. 근데 아까 잘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적발되지 않았던 규모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거는 뭐 일단 적발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상상도 안 되고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수 역시 대단히 이제 미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참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고객 자금을 담당하는 뭐 그런 담당자를 뭐 수시로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보직을 순환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냐면은 옛날에 저도 얼마 전 책에서 읽었는데 유럽 중세 때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세무 공무원들을 계속 순환 보직을 시켰대요. 왜냐? 지역 유지들이랑 유착을 하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지점들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어떤 유착 관계도 갈 수 있고 그리고 한 업무를 오래 담당하다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감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전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뭐 한 가지 보직을 깊게 파면서 전문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보직 순환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횡령, 도덕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런 횡령 사고가 또 없어야 하겠고, 맞습니다. 금감원이 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금융권에서 사무운용사들, 라임이나 옵티머스 아니면 뭐 증권사들의 어떤 판매에서 불안전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라든가 뭐 당국도 역시 고민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점을 갖고 있고 일례를 들자면은 뭐 협회에서는 어떤 뭐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준법 감시인을 많이 양성하는 과정을 만든다거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금융권을 취재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뭐 점심 먹고 뭐 티타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열심히 뭐 경영진이라든가 뭐 협회 차원이라든가 뭐 당국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좀 강화하긴 하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개인의 일탈을 실제로 막을 수가 없고 얼마 전에 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사실 계약직 직원이라 뭐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또 사고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증권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려고 있는데 개인의 일탈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좀 사회 전반적인 어떤 윤리의식의 제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당국의 어떤 실효성 있는 제도만 요청할 게 아니라 뭐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이 지난달에 우리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오늘이죠.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달 초에 발표를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요. 주식과 채권 지난달에 2조 2천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네. 8월 중에 팔았던 주식 투자 자금은 네. 이제 달러로는 9억인데 네. 이것을 8월 말 환율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1조 네. 2천억 원 정도 계산이 된 거고요. 네네. 채권 투자 자금은 한 8억 되는데 네. 이것도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1조 40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네. 이 채권 투자 자금부터 보자면요. 이 네. 채권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한번 순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연속해서 순유입이 이어지다가 네. 지난달에 다시 순유출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고요. 네. 주식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중국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세라고 나가는 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답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늘 엮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중국이 경기 불황을 겪으면 이제 우리도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연이은 악재들이 좀 터지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한국 그리고 또 중국과 전반적으로 어떤 공급망이라든가 경제적인 관계가 강한 그런 네네. 기업 나라들을 좀 회피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만기 도래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차환 돌려막지 않고 네. 갚아버렸나 보네요. 네, 그렇게 만기 도래는 차원하는 건 발행하는 네네. 입장이고요. 네, 투자자 원금을 입장에서 받아서 나갔나 그렇죠. 재투자는 안 하고 네네. 받고 나갔습니다. 받고 나가면서 차익 거래 요인이 좀 낮아졌다 보니까 받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주식이랑 채권을 합친 전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이제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네. 17억 원 순유출로 집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순유출 규모가 보니까 지난해 12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17억 달러인데 지난해 12월에 마이너스 24억 달러였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꾸 돈을 빼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다 보니까 네. 9월, 10월, 앞으로는 동향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채권 주식 둘 다 네. 지난달에 이제 순유출로 돌아섰는데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성 지표가 나빠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성 지표뿐만 아니라 성장성 지표도 나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 지표는 우리가 흔히 매출을 보고 수익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률을 보잖아요. 네네. 한국은행이 역시나 공개한 자료입니다.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기업들을 법인기업 한 22,900개, 그러니까 한 23,000개죠. 네네. 조사한 건데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23,000개라는 기업이 4.3% 줄었다 매출이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크게만 보는 거고 네. 좀 세부적으로 봐야지 좀 어떤 스토리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네. 석유화학, 네. 석유화학이 올해 1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3.5%였어요. 근데 2분기에 마이너스 17%. 네. 석유화학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업황이 안 좋았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이 매출 하락세를 좀 매출 증가 감소세를 좀 네네. 주도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네. 아직도 안 좋고 IT 경기 침체 안 좋다 보니까 기계, 전기전자 이쪽이 15% 정도 매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주로 제조업체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네.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요. 네. 매출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악화가 됐는데 역시나 제조업체들이 이익률 같은 게 반토막이 나는 등 좀 안 좋은 모습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부터 수익성 현황까지 오늘 뉴스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